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악랄한 인물로 손꼽히는 동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탁은 후한 말기를 대표하는 가장 큰 반역자로 꼽히는데요. 그의 출생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동탁은 서기 139년 양주 농서군의 임조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동생 동민과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인으로 기억하고 있는 동탁이지만 의외로 젊은 시절에 그는 마음이 넓고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네요. 특히나 강족이라 불리는 유력자들과 두터운 친분을 맺으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에 강족 무리가 찾아왔는데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했다고 하죠. 이에 감격한 강족 무리들은 1000마리나 되는 가축을 동탁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 동탁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 줄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167년에는 우림랑이라는 벼슬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양주자사였던 성취라는 인물과 함께 1000명이나 되는 도적대를 소탕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공로로 받은 상품들을 모두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등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동탁의 성품 덕분에 그의 부하들은 동탁이 죽고 난 뒤에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탁은 완력이 좋고 무술도 뛰어났던 인물이었는데요. 특히나 말 타면서 활을 쏘는 기술이 뛰어나서 2개의 활을 등에 메고 다니면서 양손으로 자유자재로 활을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력과 부하들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기에 동탁은 북방의 이민족 토벌에서 수많은 정과를 올리며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탁의 행보가 처음부터 무조건 순탄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황건적을 토벌하는 임무를 맡았다가 패전을 하면서 관직을 잃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한수와 변장이 양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복직되어 난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185년 11월에 펼쳐진 반란군과의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전투에서는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군량이 떨어진 상태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서 동탁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동탁은 먼저 병사들에게 곧 식량 보급이 올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병사들에게 물고기를 잡도록 하면서 먹을 것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동탁의 군대가 식량이 완전히 떨어진 뒤에 공격할 생각이었던 반란군은 그의 블러핑에 속아 공격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동탁은 강가에서 모래주머니로 둑을 만든 뒤 부하들을 무사히 대피시키고 나서는 그 둑을 터뜨려서 적군이 뒤쫓아오는 것까지 막아내는 천재성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장훈이 이끌던 6개의 부대 중에서 오직 동탁의 부대만이 무사히 돌아오면서 동탁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자인지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9년 4월에 영재가 죽고 소재가 즉위하면서부터 동탁이 권력을 찾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소재의 외삼촌이었던 하진이 환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각지의 제후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동탁 또한 그들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동탁이 도착하기도 전에 하진이 환관들에게 먼저 제거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비어버리자 동탁은 이를 자신의 기회로 삼고는 황제 소재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다만 당시 동탁이 데리고 온 병사들이 30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후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동탁과 그의 군사들 대부분이 시골 촌놈들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위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동탁은 묘책을 내는데요. 바로 매일 밤 자신의 3000명 부하들을 성문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그들을 다시 입성시키는 방법을 4-5일 동안 반복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엄청난 수의 병사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죠. 거기다가 대장군이었던 하진의 병사들까지 흡수해버리면서 낙양에 있던 병사들 대부분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원의 부하였던 여포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는 정원을 제거한 뒤 그의 군대까지 흡수하면서 엄청난 세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후부터 동탁의 폭정이 시작됩니다. 황제였던 소재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로 진류왕을 앉혔는데요. 더욱 무서운 건 소재와 그의 어머니를 죽여버리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황제인 헌제를 협박해서 자신의 벼슬을 신하의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상국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군대를 이끌고 순찰을 하다가 양성이란 곳에서 죄도 없는 남자들을 모두 도적대라고 몰아서 죽이고 여자들과 재산은 모두 약탈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낙양으로 돌아와서는 뻔뻔하게도 도적대들을 소탕하고 왔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궁녀들과 공주들을 폭행하고 만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하태우의 무덤을 도굴해서 보물들을 모두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동탁의 폭정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여러 제후들은 190년에 원소를 맹주로 삼아서 반동탁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동탁 연합군은 각각의 제후들이 이끄는 연합군의 형태였기 때문에 강력한 동탁과 싸웠다가 자신들의 병사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제후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실제로 동탁과 싸우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죠. 그나마 조조와 포신이 동탁과 전투를 벌였지만 동탁의 장수 서영에게 모두 격파당하고 맙니다. 연희에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서영이라는 장수가 정사에서는 반동탁 연합군을 상대할 때 실질적인 동탁군의 에이스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반동탁 연합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됩니다. 바로 송견이었죠. 동탁의 부장이었던 호진과 전설적인 여포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송견은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 동탁이 송견과 화친을 시도했지만 평소 동탁을 혐오했던 송견은 오히려 동탁의 사신들에게 온갖 모욕을 준 뒤 동씨 가문을 멸문시키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동탁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송견과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동탁은 이후 송견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동탁 연합군의 내분이 생기면서 연합군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어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동탁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뜻밖의 곳에서 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동탁을 호위하던 여포가 동탁의 시녀와 간통을 저지르고는 이 일이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왕윤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마침 동탁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던 왕윤은 여포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년 4월 헌제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동탁은 여포에게 호위를 맡긴 채 궁궐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왕윤이 준비한 10명의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기습을 당한 동탁이 여포를 불러 그들을 막으라고 소리쳤지만 오히려 여포는 황제의 명을 받아서 역적인 동탁을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동탁은 개같은 놈이라며 여포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여포의 창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연희에서 나오는 초선이라는 인물은 실제 역사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소설가들이 극적인 재미를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었죠. 실제 역사에서 여포가 동탁을 배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동탁이 여포에게 창을 던져 죽일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탁은 사소한 일로 화가 나서 여포를 향해 창을 던졌는데 다행히 여포가 민첩하게 피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 이후로 여포는 동탁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고 게다가 동탁의 시녀와 벌어진 일까지 겹치면서 결국 동탁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동탁이 장안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자신만의 요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미호라고 불린 이 요새는 높이가 무려 7장이나 되었고 30년치의 식량을 비축했다고 하는데요. 동탁은 만약 내 계획이 성공하면 천하를 다스리고 실패하더라도 이곳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다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죠. 동탁이 죽은 후 그의 시신은 저자거리에 내버려졌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동탁의 배꼽에 심지를 꽂고 불을 붙였는데 며칠이나 계속 탔다고 하네요. 그만큼 동탁이 살아있을 때 막대한 불을 누리며 호의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탁이 죽은 뒤 그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금이 2-3만 근, 은이 8-9만 근이나 되었고 비단과 구슬 등 온갖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엄청난 재물들은 모두 그가 저지른 폭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동탁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낙양의 부호들을 모두 반신욕당이라는 죄목으로 처형한 뒤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빼앗은 재물들로 장안 천도 비용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탁의 횡포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는 자신의 가문의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라도 모두 높은 관직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미리 제후의 자리를 내려주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게다가 동탁은 화폐 개혁이라는 것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사용하던 오수전을 녹여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품질이 형편없었다고 하죠.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데다가 불순물까지 잔뜩 섞여서 이게 돈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저질 화폐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여파로 후한의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화폐 경제는 이후 한동안 회복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펴본 동탁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군대를 이끄는 능력도 출중하고 인심도 좋았던 인물이 권력의 맛을 보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 중국은 삼국시대와 56국 시대를 거쳐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400년 가까이 혼란의 시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